한 냥을 줬더니 100냥이 돌아왔습니다. 가진 돈이 3냥뿐인 포목상인 최성달은 처마 밑에 쓰러진 거지 노인에게 밥과 한 냥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떠나며 말했지요. 이 한 냥이 반드시 100냥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그저 감사의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00냥이 돌아왔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베풀 줄 아는 포복상 최성달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깨비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러나 정작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믿고 싶어도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이 진짜였음을 증명한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후기, 한양에서도 장사꾼들이 모여들기로 이름난 종로 거리 근방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좌판을 펼치는 행상들과 큰 전을 드나드는 상단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 거리에 최서방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본명은 최성달이었는데 40이 채 되기 전에 머리카락이 반쯤 새어버린 탓에 동네 사람들은 그냥 최서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작은 포목가게 하나를 운영하며 아내와 어린 딸 하나를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크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굶을 만큼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먹고 살 만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삶이었지요. 문제는 그 딱 먹고 살 만큼이라는 것이 해가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는 데 있었습니다. 인근에 큰 포목상이 새로 들어서면서 최서방의 가게에는 발길이 뜸해졌고 지난 가을에는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간 거래처가 그만 부도를 내는 바람에 꽤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아내는 군부를 아껴야 한다며 딸아이를 품에 안고 잠을 청했고 최서방은 빈 가게 앞에 홀로 앉아 한숨을 삼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서방이 가게 문을 열고 좌판을 정리하려는데 가게 처마 밑에 웅크린 형체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라도 들어앉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몹시 늙고 야윈 거지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거의 다 다른 집신 한 짝을 겨우 걸치고 있었고 나머지 한 발은 맨발 그대로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잔뜩 몸을 웅크린 모양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최서방이 조심스레 어깨를 건드리자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탁하고 흐릿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아직 살고자 하는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못 본 척 가게 문을 여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뭔가 도움을 주는 것이 옳은지 그 사이에서 잠깐 망설였지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가게 금고를 열어보니 남은 돈이 고작 3냥 남짓이었고 그것으로 다음 장을 내다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서방은 이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식은 보리밥 한 덩이를 가져다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그중 한 냥을 덜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3냥 중 한 냥이었으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봤다면 잔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노인은 밥을 받아들고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이가 성치 않은지 한참이 걸렸지요. 그러더니 손에 쥔 엽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한 냥이 반드시 100냥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최서방은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냥이 100냥이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싶었지요. 그저 노인네가 고마움에 하는 덕담이려니 하며 그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신 한 짝조차 보이지 않았으니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최서방은 며칠 지나자 그 일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바빴고 가게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날 날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봄이 깊어가면서 가게 사정은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날이 풀리면 손님이 느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비가 자주 오는 달이 되면서 장거리 손님들이 줄었고 인근 대형 포목상이 장사 물건을 떠리로 넘기기 시작하면서 최서방의 가게는 또다시 한가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 끝 무렵 가게 문을 들어서는 손님 하나가 있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흔한 장사꾼 차림도 아니었습니다. 갓을 썼으나 새 것은 아니었고 도포 자락은 깔끔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옷끝이 먼지 빛이었습니다. 나이는 50 언저리로 보였고 눈매가 깊고 조용한 인상이었지요. 그 손님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명주 한 필 값을 물었습니다. 최서방이 답하자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게 한쪽에 걸린 낡은 자를 보며 이것이 원래 여기 것이냐 물었습니다. 뜬금없는 물음이라 최서방이 어리둥절하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쓰던 것이라고. 손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혹시 이 가게에서 이전에 포목 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최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친이 시작한 가게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라고 했지요. 그러자 손님은 묘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이 가게 근처에서 예전에 신세를 진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걸렸지만 최서방은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명주 2필을 사고 값을 치렀습니다. 돈을 받아보니 정확했습니다. 손님이 가게를 나서려다 문 앞에서 멈추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곧 이 거리에 큰 관아 행사가 있을 것인데 그때 고급 직물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고. 그러니 미리 명주와 모시를 넉넉히 들여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최서방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관아 행사 소식은 늘 일찍 돌아다니는 편인데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그 손님 이야기를 꺼냈더니 아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뜬 소문 하나에 쪼들린 돈 들여 물건을 들릴 수는 없다고 했지요. 최서방도 그 말이 맞다 싶어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였습니다. 장거리를 다녀온 이웃 포목상 김씨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다음 달 관찰사 부임 행렬이 이쪽 길목을 지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행렬에 쓸 물건들을 조달하느라 금방 포목상들에게 미리 납품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지요. 최서방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손님이 한 말이 그대로였으니까요. 최서방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만 깜빡이다가 옆에서 곤히 자는 아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아이는 아내 품에 파고들어 작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이 얼굴들을 보고 있으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 판단 하나가 이 식구들의 밥상을 흔드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아침이 되어 가게 문을 열고 앉으니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손님의 눈빛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근거 없이 짓거리는 소문쟁이의 눈이 아니었지요. 최서방은 저도 모르게 금고 앞에 앉아 남은 돈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물건을 더 드리려면 지금 있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외상을 얻어야 했지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외상 거래로 한 번 발목이 잡혔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최서방은 한양 북쪽 시장에 물건을 대는 박행수를 찾아갔습니다. 박행수는 오래된 거래처였고 사람됨이 탐탁해서 최서방과는 별탈 없이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최서방은 박행수에게 명주 10필과 모시 5필을 외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박행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이런 큰 물량을 당기느냐고. 최서방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관찰사 부임 행렬 소식을 들었고 직물 수요가 늘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려 한다고 했지요. 박행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확실치 않으니 반만 해주겠다며 명주 5필과 모시 3필을 내주었습니다. 외상 기한은 한 달이었습니다. 최서방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물건을 바다가게에 쌓아놓으니 가게가 한결 풍성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영문을 모르고 눈을 둥그렇게 떴다가 사연을 듣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잘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며 걱정스런 얼굴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관아 쪽 심부름꾼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납품 가게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포목상들은 이미 다른 납품건으로 물건이 묶여 있었고 갑작스런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가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심부름꾼이 최서방의 가게에 들어서더니 창고에 있는 물건을 보고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명주와 모시를 이 정도 갖추고 있는 곳이 드물다며 납품 물량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최서방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물량과 납기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이 그 자리에서 성사되었습니다. 물건값은 관아에서 직접 치르는 것이니 외상 걱정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그 광경을 보더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만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요. 최서방은 그날 저녁 박행수를 찾아가 기한보다 일찍 외상을 갚고 남은 돈으로 다시 물건을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가게의 금고가 묵직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서방은 마냥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손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떻게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 관아 납품이 끝나고 나서 가게는 제법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입소문이란 것이 무서워서 관아에 물건을 댄 가게라는 소문이 돌자 손님들의 발길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최서방은 그 덕에 숨통이 트였고 아내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여유가 돌았습니다. 딸아이도 새 저고리를 하나 얻어 입고는 종일 마당을 뛰어다녔지요. 그러나 최서방의 머릿속 한켠에는 늘 그 손님이 남아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록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름조차 묻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눈매가 조용한 중년 사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름이 한창이던 어느 날 최서방이 장거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물녘 큰 길 옆 주막 앞을 지나치는데 처마 밑 평상에 앉은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갓을 벗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막걸리 한 사발을 손에 쥔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손님이었습니다. 최서방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어색해서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님은 최서방을 보더니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자리를 권했습니다. 2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최서방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그 행사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냐고. 손님은 빙긋 웃으며 세상을 좀 오래 돌아다니다 보면 눈이 트이는 것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에 최서방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인사를 했지요. 손님은 고개를 저으며 그건 최서방 스스로 용기를 낸 덕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을 해줘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라고. 그 말이 최서방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곧 이 고을을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고 했지요. 최서방이 귀를 기울이자 손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나 욕심이 지나치면 처음 출발점을 잃게 된다고. 그러니 항상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최서방은 그 말이 어딘가 범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지요. 실제로 최서방은 요즘 들어 가게를 키워볼까, 사람을 하나 더 두어볼까 하는 생각이 부쩍 늘었던 터였습니다.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갓을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술값을 치르더니 인사 한마디 남기고 큰 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서방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군중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고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그 자리에서 홀로 막걸리 한 사발을 더 마셨습니다. 손님이 남기고 간 말이 술보다 더 오래 목구멍에 남았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최서방의 가게는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 제법 자리를 잡았고 금고 안의 엽전 소리도 한결 묵직해졌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시장에서 고기를 사왔고 딸아이는 밥상 앞에서 두 눈이 반달이 되었지요. 그런 저녁 풍경이 최서방에게는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것이 묘합니다. 배가 조금 차면 더 큰 그릇을 원하게 되는 법이지요. 최서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게가 안정되자 머릿속에는 자꾸 새로운 생각들이 싹을 틔웠습니다. 옆칸 빈 점포를 얻어 가게를 넓혀볼까? 아니면 남쪽 장터에 좌판 하나를 더 내볼까? 그런 생각들이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강서방이 찾아왔습니다. 강서방은 젊었을 때부터 수완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비단 장사로 꽤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가 느닷없이 최서방에게 동업 제안을 들고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강서방이 남쪽 고을에서 비단 원단을 대량으로 들여올 루트를 뚫었는데 한양에서 팔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의 가게가 자리도 좋고 관아와의 거래 경력도 있으니 함께하면 둘 다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서방은 솔깃했습니다. 비단은 포목 중에서도 값이 높은 물건이었고 마진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강서방의 말대로라면 반년 안에 지금 벌이의 3배는 넘게 손에 쥘 수 있었지요. 최서방은 그날 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눈을 반짝이다가 이내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강서방이란 사람이 원래 꼼꼼한 사람이 못 된다며 섣불리 엮이지 않는 게 낫겠다고 했지요. 최서방은 아내의 말을 귓가에 담아두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넓어진 가게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서방이 다시 찾아와 서두를 것을 재촉했습니다. 원단을 들여오는 시기가 정해졌으니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했습니다. 최서방은 그 자리에서 응낙하려다가 문득 주막 앞 평상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처음 출발점을 잃게 된다고 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최서방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강서방에게 결정하기 전에 계약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강서방은 무슨 문서가 필요하냐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서로 믿는 사이에 문서까지야 하는 투였지요. 그러나 최서방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면 문서가 두려울 것도 없지 않냐고 부드럽게 되받아쳤습니다. 강서방은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열흘쯤 지나 이웃 상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강서방이 다른 일을 끌어들여 동업을 시작했다가 원단 대금을 치르지 못해 분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함께했던 사람이 꽤 큰 손해를 봤다는 말도 들렸지요. 최서방은 그 소식을 듣고 오래도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하마터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내가 밥상을 차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서방은 알았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눈앞의 이익보다 발밑을 먼저 보겠다고. 겨울이 문턱을 넘어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서방이 가게 문을 닫으려는 저물녘 낯선 아이 하나가 가게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는데 등에 낡은 보따리를 하나 메고 있었습니다. 옷은 얇았고 손발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지요. 최서방이 누구를 찾느냐고 묻자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최서방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고 있던 보따리를 내려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다고 했지요. 최서방은 보따리를 받아들고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물으니 아이는 나이든 어른에게 부탁받았다고만 했습니다. 이름은 모른다고 했지요. 최서방은 보따리를 가게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끈을 풀자 안에는 천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천이 아니었습니다. 색이 깊고 결이 고운 비단이었는데 최서방이 손에 쥐어보니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장인이 직접 짜낸 것으로 보이는 품질이 남다른 물건이었지요. 수를 세어보니 모두 10필이었습니다. 보따리 가장 아래쪽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펼쳐보니 붓으로 몇 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이 비단을 잘 활용하면 새해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마음을 잃지 말라는 말이 마지막에 적혀 있었지요. 필체는 단정했으나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명도 낙관도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막 앞 평상에서 만났던 그 손님이 떠올랐습니다. 말투며 어투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보따리를 전하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최서방은 비단을 한 필씩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보는 빛깔이 눈이 부실 만큼 고왔습니다. 아내를 불러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비단 한 필을 손에 받아들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물건을 그냥 주다니 대체 누가 보낸 것이냐며 눈을 크게 떴지요. 최서방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마 좋은 분인 것은 틀림없다고. 다음 날 아침 최서방은 그 비단을 어떻게 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냥 팔면 제값을 받을 수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이런 물건은 제대로 된 자리에서 제대로 된 사람에게 선보여야 진가를 알아본다는 것을 장사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요. 마침 새해 초에 한양 북쪽에서 큰 혼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혼수를 장만하는 집에서 고급 비단을 구한다는 이야기도 함께였습니다. 최서방은 보따리 속 종이에 적힌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단을 조심스럽게 다시 싸서 창고 안쪽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례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품을 팔면 길이 보이는 법이라고
선친이 늘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발품을 판 보람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최서방은 혼례의 주인공이 한양 북쪽에 사는 윤참봉, 댁 외동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윤참봉은 젊었을 때 관직을 지냈으나 이제는 물러나 한양 근교에 살면서 자식 농사에 모든 것을 쏟고 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혼례를 위해 혼수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특히 예복에 쓸 고급 비단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최서방은 비단 2필을 골라 보자기에 싸서 윤참봉 댁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찾아가는 길이라 멀고 낯설었습니다. 집 앞에 이르니 대문이 제법 높고 깔끔했습니다. 문지기에게 포목상임을 밝히고 비단 물건을 가지고 왔다고 하자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뜰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날이 차가웠고 발끝이 시렸습니다. 그러나 최서방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윽고 안채에서 나이 지긋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윤참봉의 부인이었습니다. 부인은 최서방이 내민 비단을 받아들고 한 필을 펼쳐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결이 이렇게 고운 것은 오랜만에 본다며 어디서 구한 것이냐고 물었지요. 최서방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얻은 물건이라고만 했습니다. 부인은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나머지 필들도 볼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최서방이 다음 날 전부 가져오겠다 하자 부인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먼 길 왔으니 몸을 녹이고 가라는 뜻이었지요. 그 작은 배려가 최서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최서방은 비단 10필 전부를 가지고 윤참봉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윤참봉 본인이 직접 나와서 물건을 살폈습니다. 나이가 60은 넘어 보였으나 눈이 밝고 손길이 섬세했습니다. 비단을 하나하나 펼쳐 빛에 비춰보고 결을 손으로 쓸어보더니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윤참봉은 값을 물었고 최서방은 시세보다 조금 낮게 불렀습니다. 물건값을 깎으려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에 쓰이는 물건이라면 제 욕심보다 인연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윤참봉은 그 값을 듣고 잠시 최서방을 바라보더니 오히려 값을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값을 받아야 장사하는 사람도 오래 버틴다며 시세에 맞게 쳐주었지요. 최서방은 뜻밖의 후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래가 끝나고 윤참봉이 사랑방으로 들어가자고 청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윤참봉은 최서방의 가게 이야기, 지나온 사정을 찬찬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윤참봉이 물었습니다. 혹시 봄에 관한 납품을 한 가게가 이 사람의 가게냐고. 최서방이 그렇다고 하자 윤참봉은 그 이야기를 진작에 들었다며 그때부터 이 사람이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단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지요. 최서방은 가게로 돌아오는 길이 어느 때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가 묵직해진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찬찬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듣다가 밥그릇을 내밀며 한마디 했습니다. 처음 그 거지 노인에게 한 양을 건넨 것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최서방은 그 말에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밝고 윤참봉 댁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최서방이 납품한 비단이 예복에 쓰였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게 앞으로 혼수 비단을 구하러 오는 손님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모두 윤참봉 댁 혼례에서 비단 빛깔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서방은 그제야 보따리 안에 종이에 적힌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북적이는 중에 문 앞에 선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뜻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행인인 줄 알았는데 손님이 좀 빠지고 나서 보니 그 사람이 아직 거기 서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문 앞으로 나가보니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20살 안팎으로 보였고 차림새가 단정하면서도 어딘지 궁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인은 최서방을 보더니 살짝 고개를 숙이며 혹시 자리가 필요하면 쓸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가게 한쪽 귀퉁이에 바느질 거리를 놓고 일감을 받아 작업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좀 뜻밖이었습니다. 그런 부탁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여인은 자신이 수 놓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솜씨인데 포목가게에서 원단을 보며 수를 놓으면 손님들이 완성된 물건도 함께 볼 수 있어 서로 좋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이 이치에 닿았습니다. 최서방은 당장 결정하지 않고 한번 솜씨를 보여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여인은 다음 날 아침 작은 보자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직접 수를 놓은 1000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꽃과 새를 수놓은 것인데 실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색을 맞추는 감각이 남달랐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최서방은 아내를 불러 함께 보았습니다. 아내는 1000조각을 들고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했지요. 가게 한켠에 자리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순이라고 했습니다. 순이가 가게에 자리를 잡은 뒤로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단이나 명주를 사러 온 손님들이 순이의 수 놓는 모습을 보다가 완성된 수를 보다가 원단과 함께 수 놓은 천까지 사가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1명, 2명이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포목가게에 수 놓는 처자가 있는데 솜씨가 장하다고. 혼수 장만을 앞둔 집에서는 일부러 순이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최서방은 순이에게 자리값 대신 물건값의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에 그럴 것까지 없다며 손을 저었으나 최서방이 사람이 제 값을 받아야 제자리가 생기는 법이라고 하자 이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다가 최서방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 양을 건넸더니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어졌구나 하고 거지 노인, 이름 모를 손님, 낡은 보따리, 윤참봉, 그리고 순이까지 모두가 하나의 실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실의 시작은 처마 밑에 웅크린 노인에게 건넨 작은 엽전 하나였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서방의 가게는 겨울을 지나면서 한층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이의 수 작업이 가게 한켠에 자리를 잡았고 명주와 비단을 고르러 온 손님들이 수 놓인 천을 함께 가져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게 안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온기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좌판을 정리하는데 지난해 봄 거지 노인이 웅크렸던 그 자리, 처마 밑 귀퉁이에 눈길이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서방은 그 빈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꼭 1년이 다 되어가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윤참봉이었습니다. 혼자였는데 차림이 평소보다 수수했습니다. 관복도 아니고 화려한 도포도 아닌 편한 차림으로 가게 문을 들어섰지요. 최서방이 반갑게 맞으며 자리를 권하자 윤참봉은 사양하지 않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 최서방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최서방이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엽전 꾸러미가 들어있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세어보니 백냥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눈을 깜빡이며 윤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비단값은 이미 제대로 받았고 다른 거래도 없었으니까요. 윤참봉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젊은 날 관직을 지내던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지방 고을을 순찰하다가 몸이 극도로 쇠하여 거동조차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느 거리에서 쓰러지다시피 했는데 한 상인이 자신을 부축해 밥을 먹이고 돈을 쥐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인은 이름도 묻지 않았고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고 했지요. 윤참봉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때 받은 것이 한 냥이었다고. 밥 한 덩이와 엽전 한 입. 그것이 쓰러져 가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훗날 수소문을 해보려 했으나 끝내 그 상인을 찾지 못했는데 지난 겨울 이 가게에서 비단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바로 최서방의 아버지와 같은 가게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서방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선친이 관직을 지내던 낯선 이에게 밥을 먹이고 한 냥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손을 내밀고 베풀고 나서는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이었지요. 윤참봉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어받은 사람에게 건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이어졌고 그 마음이 자신을 이 가게로 이끌었으니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어져 온 인연의 무게라고 했지요. 최서방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손으로 백냥 꾸러미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한 냥이 백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거지 노인이 떠나던 날 아침에 했던 그 말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요. 노인이 누구였는지, 그 손님이 누구였는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최서방은 끝내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한 냥이, 자신의 한 냥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윤참봉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문을 나서려다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 가게가 오래 이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최서방은 두 손을 모아 깊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봄 햇살이 가게 안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서방의 가게는 조용하고 단단하게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가게를 넓히지도 사람을 열어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 문을 열던 날처럼 아침이면 좌판을 펼치고 저물면 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안에 더 많은 온기가 깃들었다는 것이었지요. 순이는 여전히 가게 한켠에 자리를 잡고 하루 종일 술을 놓았습니다. 손이 빠르지 않았지만 한 땀 한 땀이 정직했습니다.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비단을 사러 왔다가 순이의 수 놓는 모습에 한참을 서서 바라보다 돌아가기도 했지요. 사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우습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게 살림을 챙기면서도 종종 안채에서 순이를 도왔습니다. 실을 정리하거나 색을 고르는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던 두 사람이 어느새 말이 많아졌습니다. 딸아이는 순이 곁에 찰싹 붙어 앉아 바늘을 빌려달라며 조르다가 결국 순이에게 기초수 놓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작고 서툴렀으나 집중하는 눈이 진지했지요. 최서방은 그런 풍경을 가게 문 앞에 서서 바라볼 때가 많았습니다. 아내, 딸, 순이가 나란히 앉아 실을 고르는 모습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이만한 풍경이 주어지는구나 싶었지요. 그것이 사치가 아니라 분에 맞는 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최서방이 가게 앞을 쓸다가 어느새 아이 하나가 처마 밑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는데 배가 고픈지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옷이 얇고 손이 작았지요. 최서방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밥이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최서방은 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아 먹으라고 내밀었지요. 아이는 고개를 들어 최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크고 맑았습니다. 아이는 밥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자 최서방은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냈습니다. 한 양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엽전을 내려다보다가 눈을 들어 최서방을 보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못하는 나이인지 그저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그것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느꼈습니다.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골목 쪽으로 종종 뛰어가는 것을 보며 최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안에서 딸아이가 순이 옆에 붙어 앉아 실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고 아내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새들이 처마 위를 지나갔고 봄바람이 포목가게 입구의 천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최서방은 가게 문 앞에 서서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 양은 이렇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로, 자신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강물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었지요. 그 흐름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 최서방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하고 따뜻한 일이었습니다. 햇살이 가게 안 깊숙이 들어와 천 위에 고였습니다. 오늘도 가게는 이 자리에 있었고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